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식입니다. S&P 500은 며칠 동안 연이은 하락을 거듭하면서 어느새 4478까지 하락한 상태인데요. 기술적 차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이렇게 다이먼드 리버설 패턴이 뜨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검정 저항선에 닿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다이먼드 리버설 패턴에 따라서 S&P 500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는 미리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멤버십 분들 상으로 S&P 500의 경우는 이렇게 다이먼드 리버설 패턴이 떴고, 나스닥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이 떴는 데다가 갭이 존재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미리 인폼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매일 공유드리는 여기 S&P 500 옵션 현황에 있어서 검은 색깔인 주가는 이미 여기 초록 색깔인 풋월을 뚫고 내려와준 상태인데요. 아주 만약 다음주 월요일날 장이 시작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4500에 위치하고 있는 풋월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준 채로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주가는 더 하락할 수가 있고요. 만약 풋월이 변함없이 꾸준히 4500을 지켜준다면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으니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네이버 멤버십 분들 상으로도 앞으로 이러한 S&P 500 옵션 현황은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30년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30년 국채금리 경우는 여기 4%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으로서 6개월 이상 동안 역할을 해왔었는데,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경제가 강하다는 신호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느새 4.2%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은 헤드라인 CPI가 3.0%이고 경제는 강하니 골디락스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채권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은 골디락스는 주식시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꿈과 희망이지 골디락스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디락스라는 단어는 고성장인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금 경제는 강하고 헤드라인 CPI는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주니 마치 골디락스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022년 7월을 시작으로 해서 CPI가 이렇게 고점을 찍었고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7월달은 전달인 6월달의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 달이고요. 유가가 고점을 찍었던 게 바로 2022년 6월달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6월달을 시작으로 이렇게 약 저점까지 45% 하락하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여기 CPI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가 떨어져서 헤드라인 CPI가 크게 하락한 것이지 실제 지표들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표들은 크게 하락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참고로 이 표 전체가 바로 헤드라인 CPI이고 여기 상단 부분이 바로 음식값과 유가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빼면은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Core CPI가 나오는 것입니다. Core CPI에서 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면은 헤드라인 CPI가 하락한 것은 실제 물가가 하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유가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ore CPI인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를 보시면요, 2022년에 한번 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을 했다가 가장 최근에 0.1% 정도 하락하면서 총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에너지의 경우는 2022년 12월달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거듭하면서 총 16.7%의 하락을 갱신하였습니다. 만약 골디락스와 같은 행보를 정말 보여야 했다면 Core CPI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여준 부분은 이렇게 연준의 영향과는 관계없는 유가 쪽에서의 덕분에 헤드라인 CPI가 하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앞으로도 항상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대세 상승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CPI가 반등을 해도 애플의 주가는 비록 이번에 5% 가까이 하락해 주었고 5%라는 저조한 연평균 상승률 대비해서 30배라는 엄청난 고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대세의 상승장이기 때문에 애플은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CPI는 추가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또 반등을 할 것이라고 미리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렸습니다. 헤드라인 CPI year over year는 12개월간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합해서 비교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꾸준히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매월 하락하는 것을 보였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이 6개월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동안 이렇게 0%의 상승률을 보였던 기간들을 포함해서 헤드라인 CPI가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CPI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 여기 6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CPI 상승률이 없었던 기간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7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7월달까지, 그리고 8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8월달까지, 9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9월달까지, 10월달부터 10월달, 그리고 11월달부터 11월달 이렇게 계속 차 나가면서 이렇게 0%의 성장률을 보여줬던 기간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성장한 기간들만 CPI에 전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 채권 쪽에서는 2년, 10년, 30년 채권이 모두 이렇게 매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8월 10일 CPI 결과에 따라서 더 랠리를 펼쳐주냐 마냐가 결정될 것인데, 그에 반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골디락스가 오고 대세 상승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꾸준히 투자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지 이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자를 하더라도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이면서도 펀더멘털이 탄탄한 주식들은 보유를 하되, 애플이나 엔비디아와 같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뒤늦게 뛰어드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심을 하고 앞으로 꾸준히 살아남기 위해서 현금을 모아나가자는 것입니다. 숏을 치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거시경제의 흐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던가 리만 사태, 그리고 닷컴 버블도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신호는 이미 옵션이나 채권, 그리고 각종 매크로 데이터에서 몇 달에 걸쳐서 꾸준히 신호를 보내왔다가 주식시장이 말을 안 듣자 한꺼번에 그것을 하루 만에 반영해준 케이스입니다. 펀더멘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월에 걸쳐서 동일한 분석을 현재 진행형으로 해나가는 것이지, 하루 나쁘다고 했다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좋다고 했다가 하는 방식은 그냥 뉴스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며, 펀더멘털을 보지 않고 이슈만 보기 때문에 의견이 매번 손가락 뒤집듯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연속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으며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든 말든 펀더멘털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동일한 방향의 분석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며 반등할 것이다라는 것은 몇 달 전부터 이미 꾸준히 분석을 드렸고요. 실제로 CPI는 3.3%라는 반등을 한 컨센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런 이유에서 골디락스는 쉽지 않은 시나리오가 되려나 봅니다. 그리고 유가의 반등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조금 미리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린 경향이 있는데, 유가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6월 23일을 시작으로 해서 불리시한 스탠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가솔린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려고 하고 있음을 텔레그램에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유가의 RSI는 상승하고자 하는 기울기가 더 높아졌었고요. 유가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의 기울기로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도 이렇게 팔로우업 분석을 드렸는데,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는 더 이상 하락 트렌드를 지속하지 않고 상승하는 쪽으로 잡혔었고 이미 상승을 했고요. 여기 이 지표에서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나, 여기 하얀색 차트는 China Credit Impulse로 보라 색깔인 ISM Manufacturing Index를 대상으로 약 12개월 정도 선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ISM Manufacturing Index는 하락했으나 China Credit Impulse는 이미 반등을 끝낸 상태라는 것을 봤을 때 ISM Manufacturing Index 또한 머지않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ISM Manufacturing Index와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높은 상한계를 그리는데, 이미 여기 이렇게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는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ISM Manufacturing Index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즉슨 유가 또한 더 크게 반등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6월 27일 날 이렇게 분석을 드렸고요. 펀더멘털과 매크로적인 이유로 에너지 섹터를 대상으로 꾸준히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참고로 6월 27일 당시 WTI 유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기 일보 직전인 68달러 선 정도였습니다. 제가 마켓 타이밍을 맞추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펀더멘털적으로 개선이 되는 여지가 보인다면 6월 23일날 미리 분석을 드렸던 것처럼 분석을 미리 공유해드립니다. 마켓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현되는 데는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혹은 거시경제와 같이 길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남들이 뉴스 기사를 기준으로 의견을 매번 바꾼다면은 저는 시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펀더멘털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빈TV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중국 리오프닝이 조금 약했다는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급이 많이 부족한지라
재고량이 계속 줄어든 추세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즉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나쁠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 때 다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비판을 하였지만 2013년 상반기가 끝난 지금 경기 침체는 그 누구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펀더멘털은 바뀐 게 없는데 뉴스 기사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니 다들 경기 침체를 우려했고요. 그게 부정적인 센티멘트를 조성하면서 주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 크게 바뀐 것은 없기 때문에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간은 오히려 저렴할 때 주식을 모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이때도 저렴했지만 더 저렴해진 것이죠. 5에서 10%를 먹는다고 해도 수량이 많이 있어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지, 투자 금액이 적으면은 큰 수익률을 낸다고 할지언정 실제로 손에 잡히는 금액은 적습니다. 자신의 그릇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잡고 마켓 타이밍은 아무도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저렴했을 때 대응을 했다면은 한예로 오빈티와 같은 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회복함에 따라서 큰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경기 침체는 말에 두려워서 팔고 나갔다면은 손해를 봤을 겁니다. 오빈티와 같은 원유 기업들은 이렇게 올라섰지만 여전히 저평가이고요. 저는 원유 펀더멘털과 매크로 부분을 매일매일 저희 텔레그램과 네이버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원유의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 크랙 스프레드, 타임 스프레드, 프렉 스프레드와 같은 펀더멘털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면은 꾸준히 같은 방향성으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들 즐거운 점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